향가는 언제의 문학이라 그랬지? 신라 시대의 문학. 알겠지? 신라의 고유 문학인데, 자, 먼저 개념을 볼게. 신라 시대의 노래로서, 자, 이 말이 좀 중요한데,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향찰로 기록된 노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는 우리말은 있지만 우리 글은 없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문자는 또 필요하잖아. 그래서 한자를 가져와서 쓰기는 하는데, 사실 한자는 표의 문자고 우리는 표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언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데 중국은 어순으로만 놓고 봐도 나 사랑 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 이게 좀 우리한테 안 맞아. 그래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와 가지고 우리말을 표기하는 향찰이라는 글자를 만들게 된 거야. 그래서 이 향찰로 기록된 노래가 바로 향가야. 그래서 향찰의 향, 노래 가짜를 써서 향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문학은 전승되는 방식,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 문자로 기록해서 전해지는 문학이었을까? 아니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이었을까? 아니지. 향찰로 표기된 노래니까, 기록된 노래니까. 그렇지? 바로 문자로 기록된 이 문학은 기록 문학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향찰이란 글자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향찰을 쓰려면 한자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귀족일까? 백성들일까? 그렇죠. 그래서 이 향가라고 하는 노래는 기록문학이면서 귀족, 향유층이 귀족이거나 또 당시에 이제 귀족 못지않게 학문적인 지식이 뛰어났던 바로 승려들, 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이런 사람들이 보통 많이 지었던 노래가 바로 향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신라 때부터 고려 초까지 향유되었으며 현재는 삼국육사의 14개, 균선의 11수가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8수가 전해지고 있죠. 그죠? 자, 아까 말했다시피 이 향가와 같은 고전 문학들은 장르에 따라서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형식이 어떤 형식이 있는지를 보자. 알겠지? 먼저 향가는 종류로 따지면 세 가지가 있어. 여기 보는 것처럼 사구체, 팔구체, 그리고 마지막에 십구체 향가가 있는데 얘네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하자면 몇 줄로 돼 있느냐 이거야. 몇 줄로 돼 있다는 얘기? 네 줄, 여덟 줄, 그리고 열 줄로 돼 있다는 얘기지. 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구체와 팔구체는 형식이 없어. 정해진 형식이. 사실은 사구체부터 십구체까지 발달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사구체나 팔구체는 없는데 이 십구체 향가에 가면은 여기 봐봐. 가장 정제된 형식이라고 돼 있거든. 정해진 형식이 생기는 거야.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향가의 형식적 특징을 배운다라고 하면은 사구체나 팔구체는 아니고 뭐가 된다? 십구체 향가의 형식을 배우는 거야. 그럼 먼저 간단하게 사구체나 팔구체가 어떤 건지 보자. 사구체는 향가의 초기 형태고 구전되어 오던 민요나 동요는 아이들이 부르는 거. 동요가 정착된 형태라는 게 바로 사구체 향가인데 대표적인 노래가 백제무왕의 서동요야. 서동요 노래 알지? 선화공주님은 맞둥서방을 밤 몰래 안고 돌아가. 뭐 이런 노래야. 자, 이거는 이제 항상 배경설화가 있는데 이거 설화 알지? 알아? 소동이가 뭐 하는 사람이야? 원래는. 말을 캐어서 팔던 애거든. 그래서 뿌리인 말을 캐어서 파는 애인데 얘가 어우 이게 선화공주가 예쁘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을 나눠주면서 아이들한테 지금 선생님이 불렀던 소동요 있지? 그 내용을 아이들에게 부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마치 선화공주가 어떤 사람이냐면 소동이를 좋아해서 밤에 몰래 소동이를 만나러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가 돼? 가짜 뉴스가 되는 거야. 그걸 누가 들었느냐? 바로 선화공주의 아버지인 진평왕이 이렇게 된 거고. 진평왕이 빡친 거야. 불렀어. 너 일로 와, 이 새끼야, 선화공주. 너 이놈의 지집에 네가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이놈아! 나가! 그리고 궁궐 밖으로 쫓겨난 거지. 그래서 신라의 진평왕, 그러니까 신라의 공주잖아. 쫓겨나가지고 백제로 가게 되고 그때 소동이를 만나게 돼. 그래서 소동이랑 이제 사랑을 키워서 소동이가 백제 무왕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소동이 사기꾼이잖아. 가짜 뉴스. 이제 나쁜 놈이야. 아, 뭘 대단해. 나쁜 놈이지. 이러면 안 돼. 야 그럼 선화공주의 인생이 뭐가 돼. 그렇지. 어쨌든 내 부왕에 또 부인 됐으니까. 나쁘지는 않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노래가 바로 소동요고, 자, 8구체 한가는 4구체와 10구체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과도기적인 형식이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뭐가 없다? 정해진 형식이 없더라 이거지. 근데 대표적인 노래가 처용가. 아, 이 처용가가 또 내용이 죽이잖아. 서울 밝은 달 아래. 잘 들어봐 무슨 내용인지. 밤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와 방을 보니 다리가 4개라. 둘은 나의 것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가?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신라의 처용이가 유부남인데 내가 밤늦게까지 술 한잔 빨고 집에 딱 와갖고 방문을 딱 열었으면 와이프만 자고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한 개 더 있는 거야. 오! 다시 말하면 불륜의 현장을 잡은 거야. 처용이가. 근데 여기 끝이 아니야. 뒤에 내용이 더 있어. 자, 그러면 뒤에 내용이 뭐여야 될까? 아니. 그냥 소은이가 생각해봐봐. 네가 늦게 좀 들어갔는데 집에 남편이랑 웬 여자 같이 누워있어. 그럼 어떻게 돼? 개빡치지. 선생님 같으면 자 이런 거지. 다리가 4개라 둘은 나의 것인가 둘은 누구의 것인가. 이제 그들은 다리가 없겠네. 뭐 이렇게 해야지. 아니야? 근데 초용이가 뭐라고 하냐면 있잖아. 이미 빼앗긴 걸 어찌하리 그러고 돌아서 나와. 헐. 그랬더니 그 남자 있지. 그 남자가 갑자기 빨떡 일어나더니 그 노래를 듣고 빨떡 일어나더니 막 달려나와 처형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관용. 그러니까 관대한 용서. 당신의 그 관용에 감복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 남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역병을 몰고 다니던 역신이었거든. 역신이 뭔지 알지? 역병을 몰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게 무속신앙적인 거야. 알겠니? 병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때 전염병을 역병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런 역병을 막 몰고 다니는 신이었고 이 처용의 관대함을 통해서 당신이 이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용의 얼굴을 집 대문에 딱 하고 붙여놓으면 역병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무속신앙적인 미신이 생긴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처용의 얼굴을 실제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했었대. 처용의 얼굴을 잘 보면은 약간 신라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이상하대. 왜냐면 쌍꺼풀도 진하고 약간 부리부리하게 생긴 데다가 코도 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수염도 이렇게 나잖아 보통. 근데 뭐 이렇게 그리고 머리에는 수건 같은 걸 이렇게 쓰고 있더라는 거야. 혹시 어느 나라 사람 같니? 초용이가 누구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뭐 동해용왕의 아들이다. 이건 신격화 시킨 거고 사실은 현실적이진 않지. 그러면 초용이가 어떤 사람이냐? 전체 모습을 들여다봤을 때 터번을 쓰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수건은 터번이잖아. 그래서 그거는 이 사람은 혹시 아랍 사람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지. 쌤 무슨 신라 시대에 아랍 사람이 있어요 신라에. 말이 돼 안 돼? 근데 말이 돼. 왜냐면 그 당시에는 진짜 아랍이랑 교류를 했거든. 그 정도로 신라가 국제적인 시장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초용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알겠지? 다음 이제 19체 한가로 갑니다. 이제부터는 시험에 직결되는 것들이 나오겠죠. 자, 19체 한가는 가장 정제된 형식. 다시 말하면 정해진 뭐가 있다? 그렇지. 그러면 우린 19체 한가의 형식 한번 정리해보고 가자. 한가의 형식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지? 첫 번째, 여기 읽어볼게. 자, 총 10줄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4줄, 4줄, 2줄. 이렇게 해서 총 몇 단 구성으로 돼 있느냐? 바로 19치 한가는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지? 쉽게 말하자면 4구, 4구, 2구로 돼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요렇게 돼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요 이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요 마지막 이구 있죠? 그지? 이거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낙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낙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보니까 낙구란 설명이 좀 나와 있죠? 자, 19째 한가의 시상이 마무리되는 9구와 19 마지막을 말하는 거고요. 결구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이 여기 나와 있는데, 낙구의 첫 어절. 자, 어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띄어쓰기 단위의 첫 번째 마디예요. 알겠니? 거기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감탄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됐어? 자,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19체 한가는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낙구, 마지막 9구에는 첫 어절이 감탄사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정형화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정형시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이게 왜 우리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요 형식이 있잖아. 생각해보면 뭐랑 비슷하냐면, 나중에 고려 때 나오는 시조의 형식과 굉장히 유사해. 시조도 초장, 중장, 종장 몇 단 구성? 3단 구성에. 그 다음에 시조의 종장이 있죠. 마지막 구. 첫 어절은 항상 감탄사를 쓰거나 3어절, 3음절. 그러니까 세 글자를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시조와 어때? 굉장히 유사하지. 그래서 우리는 향가의 형식적인 특징에서 핵심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가사도 그렇거든. 가사도 서사, 본사, 결사 3단 구성으로 돼 있고 가사의 마지막이 시조의 종장 형식이랑 비슷해. 그러니까 가사나 시조의 형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야. 향가도, 그 다음에 시조도, 가사도 우리의 전통 문학이기 때문에 그들의 형식적인 서로의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해가 됐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자, 다시 19체 한가의 형식적인 특징 두 가지.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첫째, 몇 단 구성? 오케이. 마지막 이구를 뭐라고 불러? 낙구, 낙구의 첫 어절은 뭐? 감탄사, 옳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향가의 내용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국유사의 14수, 균여전에 11수가 전해지니까 우리는 24, 25수라고 하는 향가를 통해서 보통 내용을 좀 정리할 수 있는데 임금과 신하의 도리를 얘기해 주는 노래도 있어요. 대표적인 노래가 바로 안민가라는 노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모나 연모. 그러니까 추모는 뭐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연모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창기파란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모죽지란가, 식구치한가는 아니지만 모죽지란가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망매가도 추모의 역할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배우게 되는 작품, 제망매가도. 그리고 불교 사상이 바탕이 됩니다. 신라 시대는 불교의 나라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교 사상,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윤회 사상이라든가 극락세계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많고요. 아까 앞에 살짝 봤지만 여기 도솔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일종의 불교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불교적 내용이 많아서 승려가 작가인 경우도 많고 화랑 등 귀족층의 작품이 주로 전해지나 다양한 계층의 작가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작품들은 대부분 배경설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고, 자, 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문학사적으로 얼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 예를 들자면 홍길동전의 의는 홍길동전 하면 떠오르는 거 없어? 응. 물 좀 가져올게. 홍길동전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 너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가치인데, 향가는 어떤 가치가 있냐면 처음으로 이제 우리한테 전해지는 것 중에 최초 가장 오래된 정형화된 노래야. 정형화된 서정시. 정형화됐다는 게 형식을 정해서 부르는 노래라는 얘기지. 두 번째는
요게는 의미가 있어. 사실은 외래 문화의 주체적인 수용이라고 돼 있거든. 이게 뭐냐면 한자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게 아니라 한자를 우리말에 맞게끔 변형해서 썼기 때문에 외래 문화의 주체적인 수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렇게 만든 글자를 향찰이라고 한다고 기억해두고, 물론 신라인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합니다. 사실은 너무 오래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들의 생활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할 수가 없지. 그런데 이 한가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보면 아,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체성과 민족 정신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작품으로 가보자. 한가에서 배우는 작품은 바로 첫 번째 작품이 제망매가. 사실 이 제망매가라고 하는 작품이 우리 교과서 나와 있는 교과서 있지?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 말고 우리는 무슨 교과서 배워? 비상교과서 배우잖아. 맞나? 갑자기 헷갈려. 모르겠어요. 우리 천재 배우는 거 아니야? 갑자기 헷갈려. 비상인가? 비상인 것 같아. 갑자기 헷갈려. 자, 어쨌든 우리 교과서뿐만 아니라 웬만한 교과서에는 제방매가 다 들어가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렇지. 학생들이 배우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지. 알겠지?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 먼저 제목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이제 우리 우리미가 만약에 이런 일이 겪으면 절대 안 되는데 우리미 입장에서 빙의를 해서 볼 수도 있어. 뭐냐면, 자, 볼게. 제는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야. 망,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동생이. 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잘 보세요. 누이 동생. 여동생이야, 알겠지? 누이 동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노래가 바로 제방매가야. 알겠지? 이때 제는 바로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잖아. 그래서 우리는 누이 동생의 죽음이니까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화자는 추모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겠죠? 맞지? 당연히 슬플까 안 슬플까? 슬프겠죠. 너 왜 말 버벅거려?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내가 지금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자, 추모나 슬픔이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또 뭐 그리움도 있을 수 있잖아.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쭉 나온단 말이지.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누이 동생이 죽은 거에 대한 슬픔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 형제가 죽은 거에 대한 슬픔을, 혈육이 죽은 거에 대한 슬픔을 사실 이거 극복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이 노래는 굉장히 독특한 게 이러한 추모, 슬픔, 그리움이라고 하는 거를 극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극복하고자 의지를 가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바로 작가를 보면 돼요. 월명사. 딴 거는 다 됐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 바로 승려입니다. 스님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승려는 우리랑 좀 다르잖아요. 그치? 좀 종교를 기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인 자신의 슬픔을 극복의지 대신에 무엇의 힘을 빌려서? 종교의 힘을 빌려서, 불교의 힘을 빌려서 이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극복 의지의 태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종교적으로 뭐 시킨다라고도 얘기하냐면 승화시킨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Understand? 오케이, 다음 가보자. 이제 내용을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은 이제 좀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띄어쓰기를 중간에 이렇게 마치 연을 나누는 것처럼 나누는 건데 사실은 이건 한 줄로 딱 붙어 있는 거야. 알겠지? 여기에 보면 이제 글자들이 나오잖아. 얘가 향찰이야. 한자긴 하지만 이거를 우리말에 바꿔서 쓰는 거거든.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 어떤 내용인지 보자. 먼저 내용을 사구사구 2구로 나눠야 되잖아. 그럼 처음에 사구를 선생님은 어떻게 나눌 거냐? 1구와 2구의 내용으로 설명을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3구와 4구의 내용으로 설명할 겁니다. 알겠지? 자, 한번 가볼게요. 생사길은 그러면 3과
죽음의 자, 길은 그러면 인생은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 다 뭐 한다고? 죽는 그런 인생이 이런 말이야. 어디에? 여기에 있다 이 말이거든. 근데 여기가 어딜까라고 얘기하면 지금 화자가 누이 동생이야, 월명사야. 월명사지. 그러면 누이동 그 당시의 사상으로 갔을 때 죽은 사람 어디로 가죠? 저승으로 가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 있죠? 저승이 아닌 이승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승이 되겠고, 이 이승은 누가 있는 곳이다? 화자가 있는 곳이야.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이승에는 삶과 죽음의 인생이 있다. 이 말은 이승에서는 살면 죽는 인생이 있다 이 말이야. 너무 뻔한 얘기잖아. 왜냐면 누구나 태어나면 죽죠? 그치?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잘 생각해봐. 혹시 우리는 살면서 죽는다라는 걸 인식하고 살까? 아니야. 그치? 어떤 사람들 보면은 욕심을 엄청 부려. 영원히 살 것처럼. 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는다라는 걸 까먹고 사는 걸 수도 있어. 알고는 있지만. 그치? 마찬가지라는 거야. 월명사도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때로는 좀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하는 거냐면 바로 사람은 언젠가 죽는구나라고 하는 죽음을 뭐 하게 돼? 인식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해서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죽음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뭘까? 상황으로 보면은 어떤 계기로 죽음을 인식하게 됐을까? 그렇죠. 바로 누이 동생의 죽음을 보고 알았다는 거지. 죽음을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됐지?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뭇거리고 이렇게 머뭇거린다. 어떨 때 우리 사람들이 머뭇거려? 죽음을 인식해서 뭘 느낀 것 같아? 그렇지. 바로 이러한 죽음을 인식한 다음에 이가 느꼈던 건 바로 두려움인 거야. 하자는 이걸 느꼈습니다. 됐지? 오케이. 다시 말하면 누이 동생의 죽음을 보고 죽음을 인식해서 뭐를 느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나는 간다는 말도 이렇게 돼 있어. 이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누이 동생이 돼요. 쉽게 말하면 오빠, 오라버니, 저 가요, 저 갑니다. 무슨 얘기야? 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라는 말도 못 다 하고 죽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번 추측해 보면 화자는 누이 동생이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모르고 누이 동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죽음이냐 그러면 바로 갑작스러운 죽음이 되겠죠. 누이 동생이 갑작스럽게 죽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갑니까? 어떻게 가니? 너 왜 가니? 뭐 이런 말이에요. 그 얘기는 갑작스러운 죽음, 누이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바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8구에서 5구에서 8구로 한번 가봅시다. 알았지? 사실은 제막매가는요, 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고전 시가는 솔직하게 말하면 현대시에 비하면 표현상의 특징이 그렇게 막 세련되거나 참신하지 않아. 알겠지? 왜 점점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제막매가가 다른 작품, 다른 향가보다도 교과서에 많이 실리고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바로 이 5구와 8구 때문이에요.
왜? 워낙에 뛰어나니까. 당시로서는 아주 뛰어난 참신한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참신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중요하겠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둘째는 상징적인 의미의 단어를 씁니다. 알겠지? 해보자. 먼저 비유적인 표현은 전체적으로 볼게요. 읽어보면 어느 가을, 지금 시간적 배경이죠.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이에 저해가 여기저기거든.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의 잎이 나고 가는 곳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자연물이잖아. 여기에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림을 잘 못 그리겠니? 근데 얘 하나가 이렇게 뚝 떨어졌어, 이렇게. 그러면 얘가 떨어지고 나면은 가는 곳을 어딘지 잘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왜 비유적인 표현이냐? 바로 무엇을 활용해서? 자연물을 활용하는 거죠. 자연물을 활용하게 됩니다. 활용해서 자, 상황을 또는 상황을 뭐 해준다? 표현합니다. 사실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떻다? 파격인 거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지? 그럼 단어들을 이제부터 상징성을 판단해 보자. 첫 번째 단어는 뭐부터 볼 거냐면 첫 번째 바로 이른 바람이란 단어를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떨어질 잎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한 가지라고 하는 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떨어질 잎부터 먼저 합시다. 떨어질 잎은 우리가 이미지로 따지면은 잎이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언제나 가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떨어진 잎을 뭐라고 불러? 낙엽이라고 부르죠. 낙엽은 사실은 모든 잎이 생명을 다한 상태거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이해가 됐니? 생명력이 없으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툭 하고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 떨어진 잎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 죽음. 그러면 상황으로 봤을 때 누구의 죽음을 의미하게 될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누이의 죽음이 되는 거야. 떨어질 잎을 누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누이의 죽음을 떨어질 잎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이미지로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이거 우리가 보통 문학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는 좀 좋은 것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걸 좀 좋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잖아. 무슨 이미지 사용한다? 강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누이의 죽음을 표현해주고 있고. 알겠지? 그 다음, 낙엽은 생명이 닿으면 바람이 부니까 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바람이 불었어. 맞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바람은 뭐가 되는 거냐면 실현이 되긴 하거든. 누이 죽음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아. 알겠니? 그런데 앞에 뭐라고 붙었어? 이른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어. 다시 말하면 아직 낙엽이 떨어질 때가 아닌데 이른 바람에서 떨어졌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누이 동생이 아직은 뭐가 아닌데 죽을 때가 아닌데 나이가 아닌데 좀 일찍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이의 요절이라고 얘기해요. 요절. 요절이 이른 나이에 죽는 걸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른 바람이 의미하는 건 바로 뭐가 된다? 누이의 요절이 됩니다. 일찍 좀 죽었다 이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하죠. 항단가지. 아까 그랬잖아. 어떤 잎은 붙어있고 어떤 잎은 떨어져서 가는 곳을 모르겠다. 붙어있는 잎은 누굴까 그러면? 떨어진 잎은 누이라면? 그렇지. 월명사지. 그걸 몰랐고 승려라고 하냐? 화자, 월명사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둘 다 같은 가지에서 났대. 뭘 의미하는 걸까? 정답. 이 한 가지는 바로 뭐다? 같은 부모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같은 부모에서 났던 자 무슨 관계임을 알려준다? 바로 혈육 관계임을 이 단어를 통해서 알려준다.
그러니까 솔직히 현대시 익숙한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별로 뭐 그래. 되게 뭐 할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저런 표현이 어떻다? 파격이다 이거지. 정말 참신하게 잘 썼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자, 그다음 그러면 마지막에 가는 곳을 모르겠다. 그치? 우리 같이 태어났어. 우리 같이 지냈어. 근데 이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해. 어떤 마음이 들겠니? 어디로 갔을까? 아, 우리 같이 지냈었는데 이제 어디로 갔을까? 허무한 거야. 그래서 이때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는 5구와 8구에서 느껴지는 정서는 바로 허무감이 되겠죠. 또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인생 무상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됐지? 오케이. 다음으로 가보자. 이제 마지막 낙구야. 여기 보니까 자, 낙구에 뭐라고 시작하니? 그렇죠. 요거 감탄사야. 그치? 그런데 이 아가 하는 역할이 몇 개가 있다. 그거 세 개만 정리하자. 알았죠? 첫 번째. 일단 뭐 형식적으로 보면은 9번째 줄에 아가 붙었어. 그럼 아, 이 노래가 뭐다? 이건 어디에서만 나오는? 그렇지. 몇 구체 근데? 19채. 옳지. 그러면 이 아가 해주는 역할은 19채 향가임을 알려주는 노래가 되는 거지. 향가임을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야. 자,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가볼게. 우리 감탄사는 보통 언제 쓰죠? 특별한 감정을 표현할 때. 근데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잖아. 알겠니? 우와, 아, 맛있는 거 먹으면, 이런 거 하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야. 근데 이때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걸 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의 전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말해준다는 얘기거든. 그 시의 전체 흐름을 뭐라고 하냐면 시상이라고 해. 알겠니? 시상이 뭐라고? 시의 흐름. 옳지. 시상은 시의 흐름 또는 시의 전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감탄사야. 그러니까 화자의 감정을 제일 잘 보여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말을 뭐라고 하느냐? 시상을 집약한다라고 얘기를 해. 집약한다는 건 제일 잘 보여준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 다음 세 번째도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주로 무슨 얘기했어? 지금까지 누이 동생이 죽었어. 두려움도 느끼고 안타깝고 허무해.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 누이 동생이 죽어서 나 어떻다? 슬프다. 근데 여기서부터 뭐가 나온다 그랬지? 극복의지. 그러면 태도가 변하지. 시의 흐름이 어떻게 돼? 변하지. 그래서 이때 하는 역할은 시상 변하는 거. 시상이 변한다. 뭐? 전환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아가 하는 역할은 19째 향가임을 알려주는 형식적인 의미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시상을 집약하거나 시상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 되는 거지. 어떻게 극복하는지 가보자. 아, 미타 차례에서 만날라 이렇게 돼 있어. 이 미타 차례라는 공간이 되게 중요해. 이 미타 차는 어떤 공간이냐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야. 뭐라고? 뭐라고? 극락세계. 일단 간단하게 보자. 극락세계에 가려면은 거기서 만날 나라고 돼 있거든. 누구를 만난다는 얘기야? 자, 이거 저승에 있는 거니까 누구를 만난다는 얘기니? 그렇지. 누이 동생을 만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극락세계에 가면 뭐 할 수 있다고? 누이 동생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야. 나 슬퍼할 필요 없어. 왜? 어차피 극락세계 가면 뭐해? 누이 동생 만날 거니까. 그런데 극락세계 가려면 일단 나 뭐 해야 돼? 그치, 죽어야지. 그쵸? 다음 생애에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불교적인 성향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바로 불교에 죽어서 다른 걸로 태어나는 거 뭐라고 하죠? 그거를 윤회 사상이라고 그래.
들어봤지? 그래서 여기서 극락세계로 간다는 말이 불교의 윤회 사상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됐지? 극락세계 이 미타찰이 어떤 공간이냐 두 가지로 해석해 봅시다. 첫 번째 공간은 바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곳? 누이와 재회할 수 있는 곳. 재회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누이와 재회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극락세계 꼭 가야 되겠지? 화자가 뭐 하는 세계가 될까? 지향하는 세계. 곧 시에서 우리가 화자가 꼭 이루거나 꼭 가야 되는 세계를 뭐라고 해? 현실을 벗어나서 가야 되는 세계. 이상세계. 그렇지. 왜 이상세계인지 알겠지?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서 극락세계 가면 나 누이 동생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고, 그것은 이상세계가 되는 거지. 지방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가려면 스님이 극락세계 가려면 뭐 해야 돼? 마음에 수양해야지, 열심히.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돌을 닦아서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열심히 도 닦으면 나 죽어서 극락세계 가면 누이 동생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슬프지만 열심히 도 닦으면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는 거지. 이게 바로 극복의지야.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종교적으로 뭐 하는 거지? 승화시킨다. 승화가 이겨낸다 이런 말이거든. 알겠니? 이 내용이 바로 도를 닦아 기다리겠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됐지? 이게 바로 뭐다? 제망매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지? 제망매가는 누이 동생이 죽은 슬픔을 내가 어떤 종교적으로, 알겠지? 이겨내는 거고, 예전에 어떤 모의고사에서 그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정말 기발한 문제더라고. 다른 시랑 한번 엮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도 닦아 기다리겠다라는 이 태도 있잖아. 이 태도 자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 거냐면 사실 승려가 해야 되는 게 도 닦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현실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알겠니? 누이 동생을 만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뭐 교훈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망매가의 내용이었어. 오케이? 아주 쉽지, 그지?